자, 지금부터 과제 도우미 영상 찍어 볼 거고요. 말을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네 지문 중에 인문지문 지문 설명을 할 건데, 근데 보니까 세 번째고 네 번째 지문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수업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한나라의 유가의 사상 하나는 세 번째 지문이 진나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좀 읽어주시고, 타 문화, 유교의 틀 안에서 타 학문을 수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이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거라서 걔도 공통점 차이점 분석하는 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지문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지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지문 설명하는 거 듣고 지문을 꼭 자기가 본인이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뭐 문제까지 다 풀고 지문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지문의 보기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데, 이제 두 번째 지문은 가능세계입니다. 근데 보기 문제는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는데, 특히 이 첫 번째 중국, 그 서양과 중국의 우주론에 관련된 즉 지문에 딸려 있는 보기 문제는 그 뭐 국겁대기라고 해서 이렇게 뭐 양파 껍질처럼 국겁대기가 있고 그래서 그림 나오고 되게 복잡할 텐데 걔는 너무 시간 들여서 풀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걔는 좀 시간 낭비가 되고 실제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과한테 너무 유리하다라고 해서 평가원이 욕을 더럽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꼭 풀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고 뭐 풀어보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흥미가 있으면.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과제로 제시했던 거를 특히 보기 문제에 더 집중해서 풀어드릴 건데 그냥 제 설명 듣고 이해도 충분한 문제니까 너무 시간을 들여서 풀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읽으면서 정말 난 잘 모르겠어. 나는 독해 되게 못하나 봐. 이러실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비 고2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건 고3이 와도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두어 번 더 읽어보고, 두세 번 읽어보고,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럼 충분해요. 자,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해봐야지. 1단락 별거 아니고요. 1단락에선 그냥 얘가 좀 특이해요. 왜냐면은 보통은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내용들을 요약해 주는데 얘는 첫 번째 단락에서 그냥 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전체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그거 말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사실 얘가 한 3달러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3달러까지는 뭐 서양의 우주론이다. 그래서 쭉 뭐 지구 중심설이 있고 태양 중심설이 있고 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한테 막 되게 익숙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4단락에서 말했지만 4단락에서 그 보기 문제가 나와요. 국겁대기 나오는 만유인력에 대해서 나오는. 그래서 4단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3들은 사실 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좀 옛날이긴 한데 EBS 수특에 있었어요. 만유인력에 대해서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인데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수특하고 수원해서 거의 지문이 100지문인데 이걸 또 기억해가지고 딱 찍어서 하지 않은 바에야 그걸 기억해서 뭐 되게 도움을 받아서 푼 사람은 거의 없었고 4단락을 보기 문제화 시켰을 때 그 보기 문제 받은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사실 그것도 약간 이과에서 물리 공부한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4단락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제 얘기 듣고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이 4단락 빼놓고는 1, 2, 3달까지는 할만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3단락에 별표 쳤잖아요. 3단락을 구조화. 이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건데 요즘 정보의 구조화가 좀 중요한 단락이라서 3단락에 좀 포인트 있다가 잡아서 잘 보세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필기하고 싶으면 약간 영상을 스탑하고 필기하셔도 좋겠죠? 그쵸? 그래서 1단락은 뭐 이런 서양의 우주론의 발전, 천문학의 발전, 그 다음에 그게 중국의 들어갔고 그래서 중국에서 서양의 천문학과 자기들의 천문학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아무튼 중국 애들은 다 지 거니까 그치? 뭔지 알겠어?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바로 갑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도 사실 굳이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옆에 제가 쓴 것처럼
태양 중심설과 아리스토텔레스, 뭐 프톨레마이오스 얘기도 나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알겠죠? 형이상학은 참고로 형이상학은 뭐냐면은 일정한 가치관, 믿음 체계, 뭐 신이 존재하는가, 인생에서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행복이란 뭔가, 뭐 이런 거,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이상학적 입장과 경험주의자적 입장을 좀 구분해서 이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3단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이상학하고, 왜 이래? 형이상학하고 형이상학적 입장과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해놨는데 경험주의자적 입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서 그거를 좀 미리 얘기하자면 형이상학은 그냥 약간 믿음이에요. 믿음. 뭐가 중요하다. 우주에서 우주를 설명할 때 수를 단순한 숫자로 설명할수록 좋다. 이런 거를 믿음. 그럴수록 좋은 거야. 단순하게 설명할수록 우주의 본질에 가까운 거야. 그게 본질이지, 우주에. 이렇게 믿는 거. 이런 가치관 체계. 이런 걸 형이상학이라고 한다면 경험주의는 실제로 자기가 보고 관찰하고 검증한 거. 그러니까 경험이잖아. 이때 경험은 실험적 관찰, 실험과 관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끌어내는 과학적인 진실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태도가 경험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하시고, 이제 이 단락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이게 이제 뭐 지구가 당연히 모든 행성의 중심이다라고 믿은 이유가 뭐냐면 밑에 이 단락의 맨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구에는 신의 형상, 신이 있다 이거야. 그것부터가 형이상학이죠. 근데 신의 존재를 닮은 인간이 있으니까 그 인간이 있는 지구가 다른 행성을 평범하게 돌 리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믿은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따라서. 그래서 이 단락의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대립이 있었고 이런 대립이 있었고 이 정도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사람들이 비판했는가?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때문이었다.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그 형이상학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신의 형상, 일단 신이 있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낱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다니. 그것도 다른 행성, 태양이란 다른 행성을 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에 벗어나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비판했다. 이렇게만 잡아두면 됩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죽었잖아요. 종교 재판 당해서 죽었잖아요. 자, 3단락이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3단락 읽을 때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 이게 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의 구조화라고 했을 때 16세기 후반에 이런 입장이 있었다 해서 일단 브라헤하고 케플러로 나누어서 읽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 브라헤 같은 경우에는 코페르니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좀 절충했어요. 이걸 생각 못하신 분은 제 말 듣고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필기도 해놨는데 얘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엔 자기도 약간 그 코페르니쿠스처럼 될 수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상충한다. 저 놈을 뭐 불태워라 이럴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러면은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해서 절충을 한 거야. 약간 둘을 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섞었냐가 포인트야. 어느 부분이 절충은 항상 A와 B를 절충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A의 입장이고 어떤 부분은 B의 입장이다. 이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화작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합시다. 화작은. 그래서 어떻게 절충했냐? 그걸 구분을 해보세요. 지금 꼭. 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고정이야 중심에 달, 태양, 항성이 지구를 공전한다.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입장이죠. 근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주위를 공전한다. 이걸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코페르니쿠스 입장 반영했구나.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눠야 된다고. 절충은 누구 입장과 누구 입장 합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브라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케플러인데 케플러는 이제 이렇게 나누셨어야 돼요. 형이상학적 케플러는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형이상학적 입장을 취하면 경험주의자적 입장을 못 취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관, 믿음, 신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신념 체계. 그리고
경험주의자적 입장이라는 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때 실험과 관찰, 어떤 자료 이런 걸 사용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입장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케플러가 형이상학적 입장하고 경험주의자적 입장에서 각각 나누어서 분리돼서 지금 정보가 나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옆으로 그랬지 뭐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고 형이상학적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고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고 그냥 이렇게 줄줄줄 읽으면은 나중에 선지 볼 때 되게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런 선지 나왔는데 틀린지 몰라. 야, 케플러는 형이상학적 입장,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브라헤의 관측지를 활용한 거야. 그럼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신플라톤주의는 형이상학적 입장이라서 이건 가치관에 대한 얘기라서 그냥 단순하게 수적 질서를 되게 추구했다. 우주를 수적 질서에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인데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처럼 단순하게 숫자로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인 거야. 이제 입장이 약간 나눠지니까. 하지만 케플러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해서 이제 나눠져야 돼. 형이상학적 입장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험주의자적 입장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해서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선지에 나올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은. 자,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케플러가 만든 법칙들이 증명이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게 뭐야? 신을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는 지구가 중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지구 중심론인데 지구 중심론이 더 이상 온전히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했다는 얘기죠. 그쵸?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태양이 중심이었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케플러가 행성 운동 법칙을 수립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17세기 뉴턴이 여기부터 이제 좀 어려워. 문과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17세기 후반에 뉴턴이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다, 증명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는 만유인력은 다 아시죠? 질량을 갖는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알죠? 그래서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그러니까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요. 두 질점이 밑에 나올 겁니다. 질량을 가지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을 가지는 물체. 그래서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고 이제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아시는 분은 또 아시더라고요. 두 질량을 가진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질량의 곱입니다. 질량의 곱이요. 그 다음에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1.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2.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두 물체가 질량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질량이 커지면 같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치? 힘이 커질수록 반비례하니까 힘은 작아지겠죠? 좀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어요. 만약 지구와 태양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힘을 구한다면은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이나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힘이나 구할 때 다 두 물체, 즉 지구와 태양의 질량을 곱해서 나오잖아요. 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끌어들이는 힘을 만유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A 곱하기 B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을 구해도 B 곱하기 A라고 합시다. 이거를 여기 내가 써놨어. 지구 질량 A라고 하고 태양의 질량을 B라고 합시다. 근데 어쨌든 어느 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구해도 A 곱하기 B 아니면 B 곱하기 A잖아. 그러니까 이제 질량의 곱이 같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만유인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그런데 조건 2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을 구하든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을 구하든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 조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인데 조건 1이 동일하고 질량의 곱이 A 곱하기 B, B 곱하기 A 동일하고 조건 2도 동일하니까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이나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나 모두 같다. 만유인력이 같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면 둘이 끌어당기는 힘이 같는데
지구가 태양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얘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애들이 여기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문장을 잘 봅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그냥 밀도요, 밀도. 각 부분의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그냥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행성, 천체들이 그냥 구라면, 동그랗다면, 원이라면, 그 천체 바깥에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 인력은, 구인 천체가 그 천체 바깥에 있는 질량이 있는 물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은, 여기까지 됐죠? 서로 당긴다 했으니까, 천체는 당연히 질량이 있으니까, 그 천체를, 제가 천체라고 해봅시다. 제가 천체인데, 제가 여러분을 당겨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저를 다 나눠요. 너무 싫다. 나를 잘게 나눠. 부피 요소라는 게 다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부피를 갖는 요소로 다 100만 조각, 1000만 조각 저를 나눠볼게요. 그럼 그 조각 각각이, 걔네들도 다 질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각 각각이 내 밖에, 내가 아까 천체라고 했다. 나 밖에 있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걔를 땡기는데, 천체가 천체 바깥의 물체를 땡기는데, 만유 인력을 구할 때 이 천체 전체의 질량을 만약 구하기 힘들다면 이 천체를 다 나누는 거야. 하나하나 조각조각 나눠도 그 조각 하나하나들이 다 질량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질량 하나하나의 질량을 갖는 부피 요소가, 이걸 부피 요소라고 해요. 다 나눈 조각을. 걔가 그 천체 바깥에 아까 질량을 가진 물체를 당기는 힘을 다 더하는 거야. 다 구해서. 일일이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물체를 당기는 힘을 다 구해서,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그 부피 요소를 처음에 합했던 이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짧게 말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부분의 합은 전체라는 거예요. 부분의 합은 전체다. 이 부분이 부분의 합은 전체다. 이 부분이요.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천체가, 이제 정리할게요. 어떤 천체가 천체 바깥의 물체를 당기는 힘을 구해야 돼. 근데 그거를 구할 때 이 천체의 질량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체의 질량을 다 한꺼번에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 쪼개는 거야. 천체를 다 쪼개. 그래서 쪼개면 하나하나가 질량을 갖는 작은 부피 요소가 되는데, 그 부피 요소 하나하나가 천체 바깥의 물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을 다 구해. 왜 그런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다 구해. 구해서 그걸 다 합하면 결과적으로 천체 하나가, 전체 천체가 그 천체 바깥의 물체를 당기는 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합은 전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솔직히 왜 나왔냐면 되게 뜬금없죠. 그 국법대기 나오는 보기 문제 내려고, 그 보기 문제 선지를 분석할 때 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낸 건데, 한번 생각만 해보시고, 문제 풀 때 너무 오래 시간 잡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만 넘어가세요. 그렇구나. 나눠서 구하면, 합하면 전체가 되는구나. 됐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단락이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두 가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말한, 뉴턴의 만유 인력에서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만유 인력인데, 그 인력을 구할 때 그 인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소가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그 다음에 두 물체의 거리. 됐습니까?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 원리로 태양과 지구가 서로를 당기는 힘을 계산할 때 똑같다. 왜? 거리 똑같고 질량의 곱이 A 곱하기 B든 B 곱하기 A든 똑같으니까. 요건 한번 물어봐야지. 수업 시간에 이해했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천체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천체가 물체니까요. 어쨌든 당기는 힘 구할 때 한 물체를 다 쪼개가지고 그 쪼갠 하나하나가 그 물체를 당기는 힘을 다 더하면 당연히 원래의 물체가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과 같다. 힘의 합과 같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분의 합은 전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4단락까지가 서양 천문학의 발전 과정, 변화 과정 이런 거였고, 5단락부터가 그 서양 천문학이 유입된 중국의 천문학의 변화야. 근데 이제 읽어봤으면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그냥 좀 짜증나. 어렵진 않은데 좀 짜증날 거야. 그러니까 약간 중국은 다 약간 내 거야. 원래 우리 거에서 나왔어. 우리 거에 모든 좋아 보이는 것 다 우리의 것이었어. 우리 것에 어떤 우리 문화의 기원을 두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짜증나는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천문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지연력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데,
역법 중에 하나거든요. 역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연역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안해, 지연역이 아니라 시연역, 발음 잘못했다. 시연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연역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 지식인들이 야, 아무리 서양 과학이 되게 좋아 보여도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중국의 것과 연결이 안 되면 되게 불온한 걸로 여겼대. 이상한 애들이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이죠?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이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중국 전통적인 어떤 지식과 적절한 관계선상에서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가 이제 17세기부터 쭉 18세기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제 머릿속에 있는 6, 7, 8단락의 구조를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보니까 알겠죠? 중국 학자들의 노력이야. 회통하려는 노력인데 17세기 웅명호하고 방이지는 뭐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 17세기 후반에는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왕석천하고 매문정이라는 애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18세기 초에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매문정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사고 전설하는 어떤 이상한 책이라고 하면 또 이제 오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왔다. 이 책이 사고 전설에 반영된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어떤 노력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나눴거든요. 정보를.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시죠? 고대 문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성리학적 기론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새로운 광학 이론을 제시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는데 이틀대로 읽으시면은 17세기 후반에 왕석천하고 매문정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가 딱 틀로 보여요. 아까 옥명우 방이지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긍정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나올 건데 중국 고전 고대 문헌이죠. 여기 나와요. 고대 문헌이라고 중국 고전 고대 문헌에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야. 모든 서양 과학이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야, 왜 성리학적 그런 형이상 성리학 유학 아시죠? 유교.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도 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스릴까? 왕의 의무는 뭘까?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인간의 본성이 뭔가? 이런 게 이제 성리학이잖아.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런 것도 성리학이고. 얼마나 형이상학이야. 알겠죠? 뭐 과학적 검증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도 형이상학인데 그런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해서 입장이 약간 상반되죠? 물론 얘네는 모두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서양의 것을 중국의 것과 회통하려는 통하게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건 공통점인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틀이 보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중국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었는가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됐죠? 자, 가능세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지문은 짧은데 문장 자체가 좀 압축적이고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옆에 적어놨으니까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하고 싶으면 나중에 알겠죠? 스탑해놓고 필기하면서 들어도 되고. 자, 일단 모순관계의 문장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피와 나피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영나가 여자다. 이 문장과 모순관계는 이영나가 여자가 아니다죠. 그러니까 전통 논리학에서는 성별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영나가 여자가 아니다는 이영나가 남자다와 동의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영나가 여자다와 이영나가 여자가 아니다, 즉 남자다. 이 두 문장이 모두 참이거나 절대로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세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세계에도 피와 나피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인 세계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예요. 어떤 세계에서도. 자, 이걸 알고 계시고 두 번째.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이런 문장의 모순관계는 다보탑은 경주에 있지 않다야. 다른 말로 없다죠. 있다의 모순은 없다거든요. 있다, 있지 않다. 그래서 있다의 모순 반의어라고도 하는데 반대말, 모순 반대말. 있다, 있지 않다. 있다, 없다의 관계야. 그래서 있지 않다는 건 없다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의 모순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지 않다야. 그러니까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 됐습니까? 이게 모순관계예요. 자, 이걸 알고 보시면 됩니다. 1달러.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방금 얘기했어요. 이영나가 여자다. 이영나가 여자가 아니다. 이게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자,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법칙, 방금 얘기한 거를 무모순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이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와 모순관계는 뭐라고? 다부탑은 경주에 있지 않답니다. 다부탑은 경주에 없다예요. 제가 써놨어요. 경주에 없다. 아이고. 자, 근데 이 문장과 다부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문장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모순관계가 아니네요. 현실과 다르게 다부탑이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가능세계라고 합니다. 가능세계에 대한 명제죠. 다부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거를 가능성에 대한 명제라고 해요. 가능세계에 대한 명제. 가능성이 있었지.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와 나P는 당연히 둘 중 하나는 참이거나 거짓인데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는데 1단락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다부탑이 지금 경주에 있지만 다부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을 수 있죠. 있다고 표현한다. 왜냐면 이게 다부탑이 경주에 있다와 모순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이란 얘기예요. 같은 논리로 좀 도와드리자면 이영나가 지금 여자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이동의 이설국어의 국어 강사인데 제가 어떤 세계에서는 물론 이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영나는 남자일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에요. 남자일 가능성도 있었다. 틀린 말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참일 수 있어요. 이영나는 지금 여기서 여자다. 맞아. 여자고 여러분을 가르쳐요. 근데 이영나가 어떤 세계에서는 남자였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다른 변호사였을 수도 있다. 변호사이다가 아니야. 변호사였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제가 나름 법대였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가능성에 대한 문장에 대한 얘기라, 가능세계를 다루는, 가능성을 다루는 명제란 얘기입니다.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 자, 2단락으로 할게요.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끊고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과 필연성을 좀 구분해라.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었다. 필연성은 어떤 세계, 필연적인 문장, 그러니까 필연적인 문장은 어떤 세계에서도 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일종의 평행 세계 같은 건데 이영나가 여자인 세계와 이영나가 남자인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세계는 분리돼 있겠죠 당연히.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영나가 여자인 세계에서 이영나가 남자인 세계가 결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내 말은 모든 필연적이다 이런 말은 필연적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게 필연적.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명제들은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갖는 문장과 필연적인 명제. 그래서 그냥 따박따박 읽어봅시다. 하나하나. 2단락. 그래서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P는 가능하다는 그냥 말 그대로 P가 적어도 어떤 하나의 가능세계, 꼭 우리의 현실 세계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떤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해요. 영나가 변호사였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그 다음에 P는 필연적이다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오잖아요? 얘가 나오잖아요? 형식 논리학이니까 형식이 나옵니다. 필연적인 명제의 형식은 만약 Q이면 Q이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이영나가 이영나라 말이 좀 웃긴데 만약 이영나가 여자라면 이렇게 하자. 만약 이영나가 여자라면 이영나는 여자다. 이런 문장들. 만약 Q이면 Q이다. 만약 다부탑이 경주에 있다면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형식을 갖는 문장이 필연적 명제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연적 명제는 뭐요? 모든 가능세계, 어떤 가능세계, 수천, 수만 개, 뭐 가능세계는 정말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합니다. 자, 여기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이게 이제 가능성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하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건데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왜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세계엔 경주에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필연적인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야 되는 형식이 있어. 그래서 만약 Q이면 Q이다. 방금 말했지만 만약 다부탑이 경주에 있다면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약간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이렇게 지금 형식이 필연적 명제의 형식이 아니죠. 이런 문장은 그냥 가능한 명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해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는데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겠죠. 왜냐면 어떤 가능 세계, 지금 이 현실 세계 말고 우리의 현실 세계 말고 또 다른 가능 세계에서는 아마 다부탑의 개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가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랑 같은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왜? 필연적인 명제가 아니니까. 왜 필연적이지 않아? 방금 필연적 명제의 형식 알려줬잖아. 전통 논리학에서 만약 Q이면 Q이다라고 한다고. 자, 이렇게 딱딱. 알겠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3단락으로 갑니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어요. 그리고 지각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 지각을 안 했을 거야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근데 내가 실제로는 못 탔잖아요. 기차를 못 탔잖아요. 8시 기차를. 근데 전통 논리학, 그러니까 논리학은 어쩔 수가 없는 게 형식이라서 그냥 형식대로 그대로 읽어줘야 된다? 왜 그러죠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가 A가 거짓인 경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인데 내가 기차를 못 탔잖아요. 못 타고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지금 거짓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B의 참 거짓,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그 B의 참 거짓.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거야. 참일 때는. 근데 거짓일 때는 나는 그래도 지각을 했을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B가 거짓이라는 건 지각을 하지 않았다의 거짓이 뭡니까? 지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A가 거짓이잖아. 내가 애초에 기차를 못 탔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B가 참이든, 그러니까 내가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든, 내가 기차를 탔어도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했다라고 되든 무조건 이 명제는 놀랍게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냥 참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내가 기차를 못 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가 애초에 기차를 못 탔는데 만약 기차를 탔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각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참이고, 지각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참이야. 지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애초에 내가 기차를 못 탔기 때문에 만약 기차를 탔다면 이렇게 된다면 지각을 하는 것도 참이고 지각을 하지 않는 것도 참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세계예요. 자, 근데 왜 둘 다 참인데 지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나? 그거를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왜냐면 수많은 가능세계 중에서 내가 그래도 8시 기차를 탔을 때 지각을 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아서요. 별말은 아니죠? 정리합니다. 왜 8시 기차를 못 탔을 때 만약 탔으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이 될 수 있고, 지각을 여전히 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8시 기차를 탔다면은 지각을 안 했을 거야 라고 한다고. 왜냐면 그 가능세계가, 그러한 가능성의 명제가 실제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으니까. 실제로 8시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유사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A가 거짓일 경우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4단락. 가능세계의 성격인데 4가지가 있어요. 이건 개념이라서 그냥 읽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능세계에 일관성이 있어요.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냥 가능한 세계예요. 뭔가가 가능한. 그래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이렇게 해석되면은 가능세계 일관성이야.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다 써놨는데 일관성 이런 거야. 제가 여자이면서 동시에 남자인 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죠. 그렇죠? 그런 가능세계는 없어요. 서로 모순되는 명제가, 서로 모순관계, 피와 나피 관계의 명제가 동시에 참인 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이러면 일관성이 되는 거지. 그런 가능세계 없잖아요? 자, 두 번째. 가능세계의 포괄성. 포괄성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성립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하나 정도는 있다. 가능하면. 가능성이 아예 부인되지만 않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게 포괄성이야. 이용나가 남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남자였을 수도 있다. 이런 거요. 이게 가능하죠. 어떤 세계에서는 가능하겠죠. 이런 게 이제 포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능세계의 완결성은 모순에 대한 얘기인데, 배중률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명제가 P가 있고 나P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세계에서든지 간에 이무의 명제 P에 대해서 P이거나 나P이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참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고 둘 중 하나는 참이다. 중간이 없다. 그러니까 P도 아니고 나P도 아니다. 이렇게 늘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영나가 여자다와 이영나가 여자가 아니다라는 P와 나P 문장에서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어요. 이영나가 여자도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영나가 여자가 아닌 거라는 건 이영나가 남자라는 거니까 이영나가 남자인 것도 아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세계는 없다는 거야. 이런 걸 중간이 없다고 해서 P와 나P 사이에 어떤 중간이 없다고 해서 배중률이라고 해. 배제한다. 중간을 배제한다. 괜찮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배중률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세계에서도 배중률은 성립해요. P와 나P 관계의 문장이 있으면 중간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넷째, 독립성. 그러니까 독립성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월드, W가 월드잖아. 월드 1과 월드 2가 있으면 이영나가 여자인 월드가 있고 이영나가 남자인 월드가 있다고 합시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두 세계가 이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 그래서 두 세계는 구분,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능 세계는 약간 평행 세계 같은 거죠. 갑자기 엔드게임 생각나네. 자, 그래서 뭐 가능세계의 개념은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통찰을 끌어냈다. 세계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의의니까 의의로 정리하고 끝. 없어. 자, 됐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문. 예, 경제 지문. 예, 요거를 얘는 이제 문제도 좀 설명할 거라서 그냥 문제에 있는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수업 시간에 꽤 했던 거니까, 한번 했던 거니까. 그래서 지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보기 문제 빼고 설명은 다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몰라서가 아니라 보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해주려고 너희한테 약간 질문하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보기 빼고 나머지는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지문은 꼭 열심히, 진짜 이 지문 꼭 열심히 다시 읽어오세요. 문제도 근거 다 찾아보고 보기 빼고는. 보기도 풀면 좋지. 다 보고 풀어. 다 보고라도 푸세요. 전 그걸 추천해요. 아예 그냥 시도를 아예 안 하거나 좀 이렇게 그냥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마는 것보다는 정 안 되면 다 보고라도 좀 생각해오고 그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만 읽지만 않으면 돼요. 생각한 다음에 다 읽으면 돼요. 자, 1달러. 전통적인 통화정책 얘기했죠.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통화정책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경기가 불황일 때, 왜냐면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는 써 있으니까 경기 불황일 때로 얘기할게요. 경기가 불황이야. 그럼 통화 정책을 통해서 대출 금리를 다운시켜요. 인하해요. 그래서 대출, 즉 신용 공급을 늘려서 시장 내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물가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자, 이제 2달러 갑니다. 금융정책은 이제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금융정책은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했고, 미시가 뭐야? 개별적 회사의 건전성만 확보하면 된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렇게 미시 건전성 정책만 집중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1. 금융이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있는 대로 말을 할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데 경제 성장에 금융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본 거야.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금융회사들은 장기적으로는 뭐 경제 성장에 큰 영향 없으니까 너네는 그냥 너네 재무 건전성이나 유지해.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산 시장에서 그냥 일반적 시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땅, 건물, 차 파는 시장이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자산의 가격이 그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는, 막 땅이 한 평에 원래 1,000만 원인데 막 1억까지 올라가, 집이 한 채에 7억이야. 근데 막 27억까지 올라가, 뭐 이런 일이 원래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 존재라서 그 자산의 가격의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는 일은 없다. 버블이 없다. 버블이라는 거 없을 거다.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줘도 뭐 약간 땅에다 몰빵해서 투기하진 않을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거를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가설이었는데 물론 아니었죠. 물론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버블 엄청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했던 거예요.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만 확보해라. 그러고 나서 그럼 미시 건전성 정책이 뭐냐?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너네 최저 자기 자본 규제라고 해서 너네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 자기 자본 비중이 10% 이상이면 좋겠어 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 이렇게. 알겠지? 자, 3달러. 이처럼 1달러과 2달러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는 금융 안정만 해라. 너희가 뭐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만 확보하고 자기 자본 비중 한서만 지켜주면은 아마 충분히 금융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야. 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통화정책 통해서는 어떻게? 대출을 신용 공급을 조절해서 금리를 통해서 신용 공급을 늘리거나 줄여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원적 접근 방식. 금융위기 이전에.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이때 이원적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정책은 금융정책대로 뭐 금융 안정만 추구하고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추구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융정책으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그런 목적은 없었던 거죠. 그냥 그거는 통화정책이 하면 되지. 이원적이다. 독립적이다. 서로 약간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뚜둥하고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꾸려는 노력, 알겠지? 그렇게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 바꾸려고 하겠지? 기존의 방식을. 어쨌든 금융 위기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1. 경기 부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불황일 때였겠죠. 불황일 때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쓴 거예요. 금리 낮춘 거죠. 그래서 대출을 늘려서 갖다 써. 수요를 늘려. 했더니 막 땅에다 투자하고 집값 올리고 어라? 버블 없는 줄 알았는데 버블이 생기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버블은 없어. 사람은 늘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봤더니 어라? 버블이 생기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관점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입니다. 버블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버블이 생겼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융회사가 너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금융회사가 재무가 건전하다고 해서 야, 어떤 애가 하나 무너져 버리면 제가 너무 커가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야. 아니, 그걸로는 부족한 거야.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또 말 빨라지나?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부도나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가 힘든 거야. 시스템 자체가 문제구나. 이게 너무 회사들이 다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되게 디테일하긴 안 해도 적어도 뭔가 문제가 금융위기 때 생겼구나. 1. 버블이 발생했고 2. 금융회사가 대형화된 게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스템 붕괴를 가져왔다. 그래서 안 되겠네. 기존 정책, 즉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는 뭐가 안 되겠네. 그 다음에 금융 안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지? 미시 건전성 정책망으로는 뭐가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안정도 중요한데? 그럼 바꾸자.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걸 추가하는 쪽으로 금융 위기 이후의 변화 바꿔보자. 그래서 아까 이원적 관계였는데 금융감독,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전통적으로는 이원적 관계였는데 3단락 첫 번째 문장 기억하세요. 원래 이원적 관계였는데 근데 이거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가해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바꿔볼까?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상호 보완적 관계. 어떻게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나 좀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이원적 관계였다가 상호 보완적 관계. 얘가 하는 일을 얘가 도와주는 뭐 이런 게 상호 보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변화 과정 보이시죠?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글의 핵심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관계와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런 두 가지 이유 있었죠. 뭐 버블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자체가 너무 거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바꾸자. 이게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의 도입입니다. 자, 그럼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어떻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바뀌나? 거시 건전성 정책이 뭔가? 어떻게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나?
알겠죠?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서 건전한 상태. 뭔 말이야? 시스템, 금융 시스템 차원의 건전성.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건전성을 추구한다. 그치? 이 얘기가 지금 사달라게 한 3-4번 나와. 4번 정도 나와.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 보장할 수 없으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구하자고 했지. 그치? 거시 건전성 정책은 예방적 규제야. 얘도 예방적 규제야. 잠깐 이달락 가보세요. 미시 건전성 정책도 예방적 규제였어요. 근데 거시 건전성 정책도 지금 예방하는, 사후적이 아니라 예방적.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한다고. 알겠지? 예방의 반대가 사후야. 사후적으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뭔가 막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일이 발생한 다음에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예방적 규제란 말이야. 둘 다, 미시하고 거시 둘 다.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 건전성을 추구한다. 시스템 건전성 추구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 건전성을 추구하냐? 그럼 애초에 금융 시스템은 뭐 때문에 위험하냐? 왜 무너지냐? 하고 봤더니 경기 순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경기 순응성이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인 거야.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경기 순응성을 약간 완화시켜서, 문제점을 완화시켜서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일단 경기 순응성이 뭐냐면, 일단 좀 짧게 말하면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과열인데 더 과열, 침체일 때 더 침체, 불황일 때 더 침체, 더 불황, 이렇게. 알겠지? 한번 보자. 이 금융회사들이 원래 약간 정부의 정책적 어떤 입장하고 좀 반대로 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잖아? 와, 다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호황일 땐 조금 과열되니까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금융회사들은 경기를 막 따라가. 경기 순응성이야. 그래서 와, 호황이니까 대출을 더 늘려서 돈도 더 많이 갚게 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신용 공급을 더 늘려요. 환장하네. 그래서 막 시장에 돈이 더 돌아. 대출이 늘어나서. 국가 입장에선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경기가 더 과열돼요. 근데 오히려 불황이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 그럼 이 새끼들 거지 새끼들이네. 돈 안 빌려줄 거야. 하면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거기도 해요.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따르자면은, 수요와 공급의 기능에 따르자면 좀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불황일 때는 그 반대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침체가 되죠. 수요가 주니까, 돈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거시 건전성 정책의 예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럼 이제 완충 자본 제도는 거시 건전성 정책의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 시에는, 아까는 뭐 했어? 경기 경기 순응성에서는 막 과열일 때는 막 돈을 썼잖아? 근데 못 쓰게 하는 거야. 대출을 줄이는 거야. 어떻게? 야, 금융회사야. 이 은행들아, 경기가 너무 과열됐으면 너네 원래 쌓아야 됐던 자기 자본 하한선 있지? 10% 정도 쌓으라고 했지? 그것보다 더 쌓아. 원래는 10% 규제했는데 너네 20%까지 자기 자본을 적립해. 추가적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충 자본이 뭐냐면 원래는 10%까지만 1,000억이 있다? 그럼 총 자산 중에 1,000억 중에 100억만 내 돈이면 돼. 근데 너네 이 돈은 100억 내 돈은 쓰면 안 된다? 항상 유지해야 돼.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현금에 가깝게 쓰면 안 돼. 근데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과열이 되면 정부에서 야! 지금 과열됐으니까 너네 20%까지 쓰지 마. 1,000억 중에 200억 쓰지 마. 그럼 당연히 그만큼 대출을 못 해요. 대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그러니까 대출 줄인다? 과열 시엔 대출을 줄이게 합니다. 그렇게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고, 그래서 과도한 신용 공급, 즉 신용 팽창, 대출을 억제시켜요. 신용 공급이 대출인 거 아시죠? 한편 이렇게 경기 과열 시에 적립된 완충 자본을 경기 침체 시에는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공급되도록 하는 거죠. 아까 적립했던 거 써!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해봤는데,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이 경기 순응성이야. 경기 순응성이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은행이 호황일 땐 대출 늘려, 불황일 땐 대출 줄여. 그래서 더 심화되는 거야. 호황이나 불황이. 그래서 이거를 거시 건전성 정책, 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시 건전성 정책인 완충 자본 제도로 이 경기 순응성을 좀 완화시켜요. 어떻게? 반대로 가는 거죠. 호황일 때는 너네 자기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알겠지? 그래서 대출을 줄여. 그랬다가 불황일 때 아까 쌌던 거 있지? 아까 안 쓴 거? 20%까지 쌓아놨던 거? 그거 써. 그래서 대출을 늘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은 너무 빨리 안 했겠지? 그치? 나름대로는 천천히 했는데. 자, 이렇게 지문 다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지금 얘는 보기 빼고 풀어드릴 테니까 보기는 너네 한번 풀어는 와라. 모르겠으면 답이라도 봐. 생각은 해오라 이거야.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68번. 일단 1번부터 쭉 할게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4번이 적절한 거고 나머지가 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건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1번. 1번은 근데 쉽게 잡았을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68번 문제 의도가 이전하고 이후로 나누는 거야. 1번. 금융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고 했어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알겠지? 이건 일치 문제다. 2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은 미시 건전성 정책입니다.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본 게 아니라 맞다고 본 거지. 개별 금융회사만 건전하면 돼. 미시 건전성 정책 추구했으니까. 아니라고가 틀렸어요. 맞다고 본 거예요. 3번. 이 3번이 이제 아주 좋은 선지. 더불어. 위기 이전에는 이원적 관계고 위기 이후에 상호 보완적 관계인데 상호 보완이 같이 더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썼죠. 위기 이전에는 이원적 관계입니다. 더불어가 잘못됐어요. 자, 4번은 맞는 말이니까 내가 써놨어. 저금리 인하 있지? 금리 인하 정책 그게 결국 버블을 가져왔고 버블 현상, 가격 폭등. 그 가격 폭등이 당연히 경제 안정 훼손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고쳤지. 정책을 좀 바꿨죠? 5번 당연히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4번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 가격 변동이 뭐냐면 버블이야. 자산 가격 확 올라갔지. 그래서 뭡니까? 경기 안정을 훼손시켰죠? 그게 경기 변동이죠? 훼손된 게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 게 그러니까 이제 5번도 틀린 말. 그리고 69번은 기억이 미시건전성이고 니은이 거시건전성이거든. 이것도 약간의 일치 여부긴 한데 5번 선지가 제일 좋긴 해요. 답은 3번인데 제가 아까 둘 다 예방적 성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후적 성격이 아니라 예방적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야. 1번 맞는 말은 사실 근데 보면 알 거야. 맞는 말은 솔직히 틀린 말과 다르게 보면 다 맞는 말인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일단 별개의 정책 수단이 이원적이었다는 거야. 그치? 여기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 통화 정책이거든요. 물가 안정. 전통적 경제학에선 이게 통화 정책인데 통화 정책과 별개의 정책이니까 이제 이원적, 별개, 독립적, 이원적 관계였다는 거 아시죠? 금융 정책이.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이 그 거시건전이잖아. 그러니까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의 완화, 시스템 건전성의 확보 얘기했어요. 둘 다 예방적이라고 했고 답이 3번.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그치 거시건전성 정책 시스템 그치 시스템 건전성. 5번이 좀 좋은데 5번이 이게 뭔 말이냐면 어쨌든 둘 다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고 기업에서는 최저 자기 자본 제도를 활용하죠. 너네 자기 자본 10%는 돼야 돼. 하한선.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도 완충 자본 제도가 뭡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원래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을 쌓는 겁니다. 10%면 됐는데 20%까지 쌓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기 자본. 그러니까 둘 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 맞죠. 자, 70번. 얘는 당연히 쉽게 맞아. 아니야?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완충 자본 나오면은 이건 눈치로도 맞히겠다. B에는 것이 써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나오면 D에는 미시 써야 돼. 그러니까 B하고 D는 먼저 거시하고 미시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 완충 자본 제도에서 불황일 때는 적립한 거 사용하고 호황일 때는 자기 자본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쓰면 답이 1번 나올 겁니다. 이러면은 세 문제는 했고, 얘는 내가 수업 시간에 사실 비대칭성 얘기를 살짝 했거든? 힌트 하나만 줄게. 완충자본 제도가 뭘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완충자본 제도가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래봤자 경기 불황일 때 완충자본 제도가 하는 일, 여기도 써놨는데, 불황일 때
돈 좀 더 빌려줘 이거거든요. 돈 더 빌려줘. 대출 더 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힌트예요. 답의 힌트. 돈 대출 더 해줘. 안정자본제도가 하는 일 그겁니다. 불황일 때 돈을 더 빌려줘라. 신용공급 늘려라. 그거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여긴 어휘니까.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안녕.